아침에 출근하시면 반드시 커피 한 잔씩 타서 드시죠. 만약 그걸 하루에 3잔 드시는 분이라면 75,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일회용 컵을 통해서 먹게 된다.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불임이나 암이나 또는 기형, 갑상선 기능과 뇌 기능 이런 데 이상을 일으키는 거죠. 청계천에서 발견된다는 그 수달의 배설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고요. 카페에 가시면 머그컵에다가 제 커피를 담아주세요. 또는 제가 텀블러를 가져왔으니 여기다 담아주세요. 실천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한 마을이 되고 그만큼 지구 생태계는 건강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브레인셀럽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위기에 대안을 모색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 방안을 연구하는 대한에너지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신호라고 합니다. 대한에너지기술연구소는 플라스틱을 비롯한 이 재생 불가능한 물질을 남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좀 더 생태적이고 또 인간 중심의 그러한 기술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분자들이 모여서 그것이 덩어리가 되거나 액체가 되거나 기체가 되는데 이거를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것이 바로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컴퓨터 케이스, TV 케이스, 장난감, 그리고 페트병, 병뚜껑,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문구류, 집에서 눕거나 뭐 하시는 그런 장판,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도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고형 플라스틱 외에도 비닐도 사실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 비닐은 정확한 명칭이 필름형 플라스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있죠. 보통 포장재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또 농사 지을 때 멀칭 또는 그런 하우스용 비닐 또 뭐 음식을 담고 그거 새지 않도록 덮어 씌울 때 비닐랩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다 플라스틱입니다. 자, 그러면 액체 형태의 플라스틱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고분자 물질을 어떤 용제에 녹여서 그걸로 바르면 바로 페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료용 합성수지라고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또는 건물이나 구조물이나 뭐 이 생활 소비재 중에서 플라스틱을 안 쓰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1인당 연간 이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양은 142.7kg이라는 그런 통계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결코 자랑스러운 수치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또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자연에 마구 방치되는 2050년이 되면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보다도 플라스틱의 무게가 더 많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이렇게 써도 될까라는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수병을 구입해서 약 259개를 구입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9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그러죠. 아침에 출근하시면 반드시 커피 한 잔씩 타서 드시죠. 그 일회용 컵은 종이로 되어 있지만 그 내부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물이 새지 않죠. 평상시에는 아주 매끄럽고 물이 새지 않는 그러한 코팅막이 갑자기 뜨거운 온도에 노출이 되면서
표면에서 미세하게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나온 미세 플라스틱 개수가 25,000개인데, 만약 그걸 하루에 3잔 드시는 분이라면 75,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일회용 컵을 통해서 먹게 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몸을 부비고 또는 씻고 닦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즉 음식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게 되죠. 이것들이 수돗물을 통해서 배출이 되면 과연 폐수 처리장에서 제대로 걸러질까요? 너무 작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찌꺼기와 함께 밑으로 침전이 되죠. 그 침전물 덩어리는 꺼내서 농지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죠. 또 비가 오면 빗물에 식혀서 하천과 강으로 결국은 바다에 모이게 되죠. 바닷물 속에 포함된 그러한 미세 플라스틱 누가 먹을까요? 바로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이죠. 결국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됩니다. 영국의 의대에서 연구한 그런 결과에 따르면 모두 13명의 폐 조직을 검사를 했더니 그중에 11명의 폐 조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네덜란드 의료팀에서는 사람의 혈액을 검사를 했는데 모두 22명의 성인의 혈액을 검사했더니 그중에 17명으로부터 혈액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아기들 배변 속에서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기들은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분유병입니다. 폴리프로필렌, 즉 PP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 확 붓고 그 다음에 분유를 타고 젓고 이런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아이는 열심히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양이 성인 못지않게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배변 속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대개 이제 아까 5mm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점점 현저하게 작아지면 초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모공, 이 피부에 그대로 묻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공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피부 세포막을 뚫고 혈관으로 합류하는 것은 또 일도 아니죠. 만약에 호흡기를 통해서 몸속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폐에서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고 불임이나 암이나 또는 기형, 또 갑상선 기능과 뇌 기능 이런 데 이상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장기, 뇌, 폐, 망막, 손해, 근육 등 모든 기관에 독성이 축적이 되고 이것이 전염병을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음식을 데운다 그러면 전자레인지 속에서 거의 뭐 100도 가까이 음식이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플라스틱 표면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떨어져서 음식물에 섞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활용 플라스틱, PS나 PP나 또는 PET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상온에서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국집에 가서 짬뽕이나 짜장면을 시킬 때 뜨거운 음식을 그릇에 담고서는 비닐랩을 확 씌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환경호르몬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코 이 플라스틱 랩, 비닐랩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페트병 안전하지 않습니다. 페트병 몸체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병 뚜껑을 열고 닫는 그런 과정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고 유리컵이나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갖고 다닌다면 이렇게 되면 이런 숫자는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겠죠. 플라스틱 제품을 어쩔 수 없이 사야 한다면 그러면 환경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비스페놀 A, 즉 BPA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프탈레이트 또는 BPS 물질이 이런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플라스틱들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플라스틱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두 차례 전쟁이 끝나면서 한국도 일본 그 식민 치하에 있다가 독립하면서 1950년에는 한국 전쟁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 전쟁 소용돌이 끝나면서 인류가 본격적으로 플라스틱을 생활 속에 이용하게 됩니다. 1965년에 스웨덴의 한 화학회사가 비닐봉지를 처음으로 특허를 냅니다. 네 가지 특징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가볍고 물을 담아도 새지 않고 질기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비닐봉지 상품화되니까 1980년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에 그냥 쫙 퍼지게 됩니다. 90년대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갖고 노는 장난감은 대략 한 47%, 즉 장난감의 소재, 재질만을 따졌을 때 뭐 100개가 있다면 그중에 한 40%대 정도가 플라스틱이었고 나머지는 나무니 헝겊이니 이런 걸로 이제 인형을 만들었고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90%가 넘었습니다.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아이들은 천연 소재로 만든 그런 장난감을 갖고 노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1950년대에 한 200톤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으로 생산이 됐다라고 하면 2015년 경우에는 약 4억 톤 정도가 한 해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동일한 양의 물 정도 정도의 무게밖에 안 돼요. 즉, 물 1리터가 1kg인데 플라스틱 1리터가 1kg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죠? 근데 질기기는 강철 못지않게 질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플라스틱을 쓰게 됩니다. 더군다나 열을 가하면 그 열도 적당한 열만 가하면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용 그런 제품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어떤 구조물, 얇은 비닐, 포장재 뭐든 다 플라스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원료만 있다고 해서 어떤 제품을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색깔도 넣어야 되고 얘가 말랑말랑하게 흐물흐물하게 해서 잘 흘러들어가게, 그래서 얇아지더라도 찢어지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첨가제를 넣게 되고 이런 화학 물질 때문에 환경 호르몬 같은 그런 이 유해 물질이 나오게 되고, 태울 때 플라스틱 원료에 들어있던 그런 발암 가능 물질 같은 것들이 태우면서 나오게 되고, 또 이게 유기물 원료다 보니까 다른 독성 물질로 만들어져서 이를테면 다이옥신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죠, 태울 때. 그리고 이 플라스틱의 원료는 화석 자원에서 오다 보니까 재생 불가능한 그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플라스틱을 쓴다라는 것은 결코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닌 거죠. 플라스틱을 써서 태워서 없애거나 매립해서 없애게 되면 토양을 또는 대기를, 결국 물을 오염시키면서 그것은 다시 인간한테 되돌아온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플라스틱은 고분자 소재로 만들어졌죠. 고분자는 이 분자 구조들을 아주 치밀하게 길게 많은 분자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자와 분자 사이가 결합도가 높고 잘 분해가 되지 않아요. 우선 태울 때 완전 연소가 어렵습니다. 완전 연소라고 하는 거는 탈 수 있는 물질인 탄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열이 연료 물질, 즉 탈 수 있는 물질을 분해하면 여기서 탄소 원자 나오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원자 두 개를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돼서 날아가면 우리는 그때 완전 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플라스틱은 태울 때 끓음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끓음 속에는 이를테면 다이옥신 같은 그런 인간이 만든 발암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오염물질이 나올 수도 있죠. 두 번째 문제는 박테리아나 이런 균류가 달라붙어서, 미생물이 달라붙어서 분해하는 거, 이제 이거를 생분해라고 얘기하죠. 이 생분해가 잘 안 됩니다. 워낙 치밀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화학물질 첨가제 같은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미생물이 달라붙어서 분해를 하려다가 분해가 안 되거나 또는 죽거나 이런 활동이 위축되는 거죠. 완전 연소가 안 되고 생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재활용이 영향을 받습니다. PVC, 스티로폼은
EPS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아더로 표시되는 복합 플라스틱, 발암물질 또는 환경오염물질이 들어있는 데다가 또 첨가제로 환경호르몬도 넣었는 데다가 순수한 단일 플라스틱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플라스틱을 넣어서 또는 이물질을 넣어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특성들이 모여가지고 재활용률을 나쁘게 만듭니다. 전 세계 통계를 따지면 2015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진 양을 이렇게 누적 무게를 따지면 83억 톤이라고 해요. 그 83억 톤의 9%밖에 재활용을 안 했다는 거죠. 10%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저절로 분해가 되지 않고 아무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물질이 덜컥 자연 속에 버려진다면 아무도 먹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 식별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들이 먹게 되면 그러면 동물들은 죽게 됩니다. 비닐봉지 같은 거에 목이 끼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또는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빼지 못하는 그런 거북이, 뱃속에서 엄청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나와서 죽고 있는 사막의 낙타,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 이 청계천에서 발견된다는 그 수달의 배설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고요. 결국 인간이 탐욕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플라스틱의 그냥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자연 속에 방치되거나 버려졌을 때 고통받는 것은 자연 속의 생태계의 생명체들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점점 더 작아져서 바닷물에 처음에는 바닷물에 떠있던 것들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물고기들이 먹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하나 먹고 큰 물고기가 와서 10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먹고 더 큰 물고기가 와서 또 10마리의 큰 물고기를 먹으면 결국 큰 물고기의 뱃속에는 1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생물 농축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플랑크톤, 그중에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죠. 그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닷물 속에 떠있는 식물입니다. 꽃을 피워요. 그래서 얘들은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자꾸 흡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된 바닷물, 이 식물 플랑크톤이나 그 식물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제대로 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광합성 자극이 위축이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이 저장고 역할을 하는 이 해양의 기능이 자꾸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증가하게 되죠. 태평양 한가운데 또는 대서양 한가운데 이 플라스틱 섬, 쓰레기 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에요.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재활용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우선 저는 재활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 쓴 물건에 또는 수명이 다 된 물건에 다시 쓸모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재활용이죠. 이 재활용을 모두 7단계로 나눠서 거부하기, 줄이기, 다시 쓰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은 고쳐 쓰고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즉 재활용이라고 말을 하는데 업사이클링, 다운사이클링, 리퍼포스. 그 다음에 다시 원료 물질로 순환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리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자연으로 돌릴 수 있는 발효, 이것을 로트라고 하죠. 그래서 재활용은 모두 7단계로 되어 있고 다 R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7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려면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을 선택해서 쓸 때 순환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각 사회 주체들 간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면 우선 생산자는 단순한 재질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재활용이 쉬운 플라스틱을 찾아서 해야 될 거고요. 재종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재활용 마크를 좀 큼지막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판매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바로 판매자들은 유통거리를 짧게 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다음에 플라스틱을 여러 번 쓸 수 있는 걸로 해야 되죠. 이를테면 배달 상자 같은 거를 쓴다거나 규격화된 트레이를 쓴다거나 또는 팔레트 같은 것도 다시 수거해서 다시 쓴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소비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은 플라스틱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쓰고 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정확히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플라스틱류 뭉뚱그려서 또는 거기에 스티커도 붙어 있고 뚜껑도 붙어 있고 또 심지어는 음식물도 담겨 있는 이런 용기들을 그냥 마구 버릴 게 아니라 비우고 헹구고 그 다음에 분리해서 섞지 않은 상태로 내놔야 되겠죠. 우선 저는 순환을 염두에 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요람에서 생애를 거치고 이제 막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쓰고 다시 폐기돼서 다시 요람으로 즉 원료로 돌아오는 것을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순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바로 순환을 염두에 둔 디자인입니다. 이 고치지 못하게 만드는 제품들 많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 기업이 자기들의 그 어떤 기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또 독점하려고 쉽게 열지 못하게 만들어둡니다. 이것은 결국 폐기물들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순환을 염두에 둔 디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열 수 있게, 누구나 대체품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또 순환이 되는 물질로 재료를 선택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플라스틱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가급적 장기간에 쓸 수 있는 제품일 때만 플라스틱을 선택하고 단기성, 일회성 또는 포장재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을 쓰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카페에 가시면 머그컵에다가 제 커피를 담아주세요. 또는 제가 텀블러를 가져왔으니 여기다 담아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이컵 절대 쓰지 마십시오. 독일의 경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독일에 가서 어떤 상점에 들어갔는데 페트병 수거기가 있고 캔 수거기가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놀라서 오시죠. 덴마크도 하고 있죠. 페트병이나 캔 같은 거에 보증금을 매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발생원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을 만들었는데요.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지 않도록 권고를 해주죠.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도 저기 만들어 놨죠. 미국의 경우에는 2032년부터 이제 국립공원 400여 곳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공공부지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아예 판매, 유통 이런 것을 안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아예 일회용 봉투, 비닐봉투를 쓰지 않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2021년 1월부터 전국의 식당과 주요 도시의 상점들에서 일회용 빨대, 그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를 했죠. 인도 오로빌이나 이런 곳을 여행하다 보면 과일을 좀 비닐봉지에 담아주세요. 저 멀리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주에서는 비닐봉지를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 2022년 7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거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인도도 규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한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이미 다른 재료를 대체해 왔잖아요. 나무로 쓰던 것을 또는 금속으로 쓰던 것을 결국 지금 플라스틱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은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을 대체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합성 물질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역시 지금처럼 복잡한 문제가 부딪히게 될 것이다. 뭐 최근에 바이오 플라스틱들 많이 나오죠. 바이오 플라스틱, 즉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을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바이오 플라스틱을 쓰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이오 플라스틱들은 특정 요건이 돼야 이게 분해가 될 텐데 이를테면 자연에 방치되었을 때 햇빛을 안 받는다거나 겨울이 돼서 온도가 매우 낮다거나 이러면 분해가 늦어질 거고 또 얇은 부분, 두꺼운 부분 또 분해가 늦어지죠. 그러니까 역시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런 식물성 원료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그 토양을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자라기 위해서 비료를 투입을 해야 되죠. 살충제 같은 농약 같은 것도 뿌려야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비생태적인 그런 그 산업이 또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역시 이 자연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플라스틱을 대체하려는 물질을 찾는 것보다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단기성 물질 또는 포장재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도 없이 개발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만듭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종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쓰레기를 만든다고 하죠. 인류가 일으킨 이 산업 문명은 쓰레기를 만들면서 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 문명을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생태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지구의 미래는 없다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는 산업 문명에 대비해서 생태 문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생태 문명은 말 그대로 생태입니다. 자연 생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그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문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든다, 뭔가를 생산하고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생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다른 생명체들은 어떤 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혹은 내 이웃들한테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이거를 먼저 고민해보고 디자인하고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쓰는 거죠. 이런 노력들은 사실 어렵지 않죠. 다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불편할 따름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한 마을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그만큼 지구 생태계는 건강해지기 시작할 겁니다.